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애초에는 동의수세보험부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부터 후회를 해갖고 팔체질을 바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왜 내가 동의수세보험부터 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후회를 했고, 애초에는 이 동의수세보험 중에서 병증 양리 이 부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의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부터 나아가는 것도 좀 그렇다 싶어서 그 철학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한 건데, 야, 이걸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는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이 듣는 분들도 쉽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성명론, 그 다음에 사단론, 그 다음에 확충론까지 한 3주 한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많이 졸립고, 좀 어쩌면 지리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야? 네, 이제 시작하죠. 네. 돌아가나 모르겠네. 자, 동의수세보험입니다. 수세보험. 수세. 동의는 동의보감처럼 우리나라 거다라고 해서 붙인 말이고, 원래 책의 제목은 수세보험입니다. 수세보험입니다. 세상을 장수케 하고 근원을 보존한다. 이거는 애초에 이 수세보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기억이 맞는다면은 그 공신 아시죠? 공신의 아마 아들이 공정현인가가 될 텐데 그분이 쓴 책이 아마 수세보온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시 쓴다 해가지고 동의수세보온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동의수세보온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책을 사서 한번 공부를 별도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의수세보온의 저자는 이재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마 제주도 말이에요. 호는 동무입니다. 동무. 동무. 동쪽의 무사입니다. 왜 동쪽의 무사냐? 이재마는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생물연도가 1837년부터 1900년에 돌아가셨어요. 64세를 사셨습니다. 64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직업군인이 된 게 언제냐면은 1875년 함흥에서 출생하고 함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저기 경상도 쪽에서 현감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태어나고 돌아가신 데는 이 함흥입니다. 이분이 군인이 실제로 이제 직업을 갖게 된 때가 1800 몇 년이지? 75년이에요. 나이가 39살 때. 그 전까지는 공부만 했다는 거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함흥에서 굉장히 집이 굉장히 잘 살았고 공부만 하신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나서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은 39살 때 군인으로 무과에 급제를 하게 돼가지고 군인으로서 사셨어요.
군인으로 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냐면 75년부터 82년까지 한 7년? 얼마 안 되네. 예, 7년 정도. 이게 나이가 46살까지 군인을 하셨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이 군 생활 하는 동안에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880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46세 때 군인을 그만두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4년간 뭐 다른 일을 하셨겠죠. 기록이 되지 않은 50대는, 그러니까는 1886년에 이 진해 현감을 하게 됩니다. 진해 현감을 가게 됩니다. 이 진해는 지금의 진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진동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현감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한 3년 정도를 진해 현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 가서 한 1년여를 진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책을 쓰기 위해서 오로지 진주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나머지 책들을 이제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함흥에 가가지고, 약국도 열고, 이러셔 사람들 치료하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군수도 하세요. 잠깐. 한 1년, 한 2, 3년 하셨나?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진동지네. 예. 옆에다 진동이 바로 옆에. 네, 그쪽이래요. 이름이 예. 옛날 이름이 진해였나 봐요. 지금은 진동이라고 하고 있고. 이분의 이 제마라고 하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족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제마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전해진 얘기로는 어떤 얘기가 전해지느냐 하면은, 이분의 그 아버지가, 그래서 국가로 왔구나. 예. 아버지가 이 반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반호, 이게, 반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집에서 셋째인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관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했나 봐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 이제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은 그 함흥에 문해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서원. 문해서원이 있는데, 문해서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문해서원 옆에 주막이 있었대요. 주막이.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 끝내고 친구들이랑 같이 주막에 가서 술을 실컷 마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주모의 관연한 딸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전해진 얘기예요. 인물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었고, 약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그런 여자였대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주모가 자고 있는데 넣어준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마가 태어났고, 10달 뒤에 그 엄마랑 이 엄마가 이제 애 하나를 데리고 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 이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원. 충원입니다. 이 충원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적자로 대우를 해줘요. 이 반호라는 분은 나이가 38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이게 이제마가 14살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14살한테 할아버지가 살 수 있는 재산을 넘겨줍니다. 어리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형님한테 얘 재산을 대신 맡아라. 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마는
39살 전까지 공부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재마를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에서 어떤 분이 제주도 말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맡겨 놓을 테니까 잘 길러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말이 임금한테 이게 진상하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게 이게 진상품으로서 그냥 귀한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 지어준 이름이다 해서 이제 초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위가 그래서 제마입니다. 관례를 받고 나서, 관례를 이제 20살에 관례를 치르고 나서 받은 이름은, 이것도 좀 한자가 어려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무성하다는 뜻인데, 무평이라는 이름을 받았대요. 무평은 이제 관례를 치르고 나서 받은 이런 이름인 거고, 그런데 이분이 족보에는 어떤 이름으로 그 학렬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섭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족보에 올라간 이름은 섭운이에요. 섭운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족보에는 이 섭운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재마가 첫째입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첫째예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세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이가 24살 때 첫째 부인이 돌아가세요.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호 이분이 24살 때 첫째 부인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출을 했겠죠. 25살 때 이재마가 들어옵니다. 이재마가 들어와요. 부인이 25살. 아니요. 지금 이 부인 나이는 아니고 이 아버지의 나이가 24살 때 첫째 부인이 돌아가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재마가 그 집으로 들어오니까는 처음 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받아들인 것 같고. 1살 때 들어갔네. 이재마가 1살 때 들어갔어. 바로 들어간 거죠. 낳자마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부인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얘가 들어간 거고, 이분이. 그 다음에 둘째 부인도 얼른 죽어요. 33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33살 때 둘째 부인도 돌아가세요. 근데 남자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2명은 이재마의 남동생들이고. 거기서 나왔구만. 셋째 부인이 또 있어요. 일찍 돌아가시니까. 셋째 부인은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이재마가 죽기 5년 전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여기에는 딸이 또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마 그 아래로 남동생 둘과 딸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됐고, 왜 할아버지가 이재마를 바로 받아들였을까? 자식이, 첫째 부인이 죽거나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재마가 되게 또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고 아끼고 재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네.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재마는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병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은, 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격. 지금으로 보니까는 열격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앞에 열자는 이 목매일 열자예요. 목매일 열자. 이 격은 우리 횡격의 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열격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거냐면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넘어가질 않아요. 목매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거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토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자꾸 토하는 이 병이 있었어요. 이재마는.
그런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만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학 공부를 왜 내가 지금 이럴까?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왜 그렇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병을 치료를 하죠. 그러면서 철학도 정확하게는 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학도 같이 공부를 한 거죠. 39살 군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했고 그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머리도 좋고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산도 있고 또 해야 될 공부들이 있고 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의 그 일생은 이렇게 되신 거고, 이분이 이제 1880년부터 저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 나이가 44세예요, 그때. 군인이었어요, 아직. 군인 끝물에 있었는데, 이때 저술을 시작한 게 뭘 쓰기 시작하냐면은 철학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유략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 유자는 유학이죠. 유학을 계략한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유학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이 책은 이재마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그 체계 안에서 유학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담기질 않습니다. 그 개념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체계를 가지고 책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유략이라고 하는 책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10년 뒤에 완성이 돼요. 1890년에 이 유략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책을 계속 쓰신 게 아니라 처음에 쓰다가 중단하고 또 나중에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진해 현감이 아마 언제까지였지? 89년까지 그 현감으로 있었는데, 이 끝물의 이제 이것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는 진주에 머물렀다고 했죠. 현감을 그만두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진주에 머물렀다고 했죠. 진주에서 이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해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중간에 책을 하나를 더 써요. 이 82년까지 해서 완성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82년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뭐 한 1년을 썼겠죠? 완성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독행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독행. 그 다음에 편. 독행편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철학서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알기 위한 내용으로 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어떤 거냐면은 사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본성에 대한 것. 의, 예, 지를 가지고 진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위라고 하는 나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비박 탐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정반대로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책의 내용은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라면은 이 거짓과 관련된 것은 8에서 90% 정도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나쁜지에 대한 것을 수없이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은 독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략을 끝내놓고 진주에서 다 끝내놓고 서울 와가지고 쓰기 시작한 책이 어떤 거냐면은 반성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반성잠. 진실로 돌아간다.
진실로 돌아가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의 어떤 형식 같아요. 경계하는 글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반성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책을 반성잠을 언제까지 썼냐면은 93년까지 써요. 93년까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책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격치고라고 합니다. 격치고라고 하는 이재마의 철학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책이 이걸로 이제 종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치고 안에는 이 세 개의 책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격치라는 말은 경물치지의 준말이에요. 사물을 완전하게 공부해가지고 진실에 이른다, 알매 이른다. 경물치지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치고 내용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반성잠을 쓴 게 93년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쓴 게 한 14년 걸려서 썼어요. 14년. 이때 나이가 57세. 57세까지 14년 동안 철학서를 썼던 거죠.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쉬세요. 5, 6개월 쉬고 뭘 썼겠습니까? 동의수세보온을 쓰게 됩니다. 동의수세보온을 쓰는데 이게 1893년 7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1894년 한 1년 반 정도 쓰세요. 1년 반. 이래서 이 1894년에 동의수세보온을 1차 완성을 합니다. 이것을 구본이라고 그래요. 동의수세원 구본. 초본이죠, 초본. 처음 나온 책. 그런데 결국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내부를 고칩니다. 언제 돌아가시냐? 190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고치고, 이게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이거를 신본이라고 그렇습니다. 신본. 여기까지 고치는 중에 돌아가세요. 고치는 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901년에 제자들이 이 책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인본이라고 그렇습니다. 인본. 그러니까는 동의수세보온의 책은 구본이 있고, 신본이 있고, 이거는 아직 인쇄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 신본에서 고친 내용들이 있어요. 안 고친 내용들이 있어요. 안 고친 것을 구본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찍어내게 됩니다. 근데 인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재마의 아주 어린 제자가 한 명이 있어요. 한두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어린 제자였나 봐요. 굉장히 한 10대였나 봐요. 거의 돌아가실 때 10대, 한 20대가 못 되는. 이 사람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온을 전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상교현토 동의수세보온이라고 해서 또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동의수세보온은 대략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동의수세보온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동의수세보온은 우리는 의학서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철학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 유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의학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상, 유학과 의학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은 유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학에 대한 내용은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성명론입니다. 성명론. 두 번째가
사단론. 사단론. 사단론인데, 이 성명론과 사단론은 철학서, 유학에 관한 책인데, 이거는 격치고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격치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걸 재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명료하지 않는 부분을 명료하게 만들고, 빠진 부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형태, 그 전에 격치고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성된 형태로 쓴 게 바로 이제 성명론과 사단론입니다. 아, 플러스 이거 하고 있는 확충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확충론까지 해가지고 전부 이제 유학에 관한 내용이 쭉 채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3월까지는 아마 3월까지는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 텐데, 그래서 내용이 철학에 관련된, 유학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충하다. 예. 제가,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4번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가서 비로소 장부론을 하게 됩니다. 장부론을 하게 돼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고스란히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철학이고 이건 의학이죠. 이 철학 안에는 어떤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냐면, 동무는 항상 이 철학 자체의 근거를 항상 몸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목구비가 들어가 있고 폐비간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이 몸 자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철학 자체가 우리 몸에 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거가 몸에 있다. 근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 얘기고, 그거를 의학적으로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쓴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부론 자체는 그냥 우리 오장육부에 대한 그 의학적인 내용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또 철학적인 부분도 같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목구비가 대체 그냥 우리는 이 앞에는 감각기관에 불과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늘을 감각하는, 하늘을 느끼는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의학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론이 끝나고 5번째는 제가 이걸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의학사를 개괄을 하는데, 동무의 입장에서 동무가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무슨 내용을 얘기한 건지에 대한 거를 쭉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의학사를 정리를 한 겁니다. 동무의 시각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원론입니다. 의원론. 동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2명을 꼽으라 하면은, 첫 번째가 상한론의 저자 장준경이죠. 장준경이고, 두 번째가 허준입니다. 허준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 그래서 이 동의수제보건에 나오는 그 의학적인 많은 부분들, 어쩌면 그 병증 양료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거의 전부가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거의 동의보감을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이제 의원론에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병증 양리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병증 양리론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병증 양리롱 안에 소음부터 시작을 하죠. 소음인의 표병과 이병.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양인. 세 번째 태음인. 네 번째 태양인. 인에 대한 각각의 두 가지 파트, 표리와 관련된 안의 병과 밖의 병을 쭉 기술을 합니다. 플러스 어떤 것이 같이 기술되느냐 하면은 약방도 같이 기술됩니다. 그래서 이 약방도 같이 기술이 되는데 이 약방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고방. 그러니까는 장준경이 얘기한 고방, 옛날 방, 그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현재까지의 고방을 빼고 그 나머지의 방, 경험약방 두 번째로서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신정약방이라고 해가지고 동무가 생각하는 방. 굉장히 많은 처방을 했거든요. 약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동무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약방을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부 채워졌어요. 각 소음인에 대해서 소음인의 표병과 이병을 얘기를 하고, 경험약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양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 내용은 이 부분에서 거의 전체 많은 내용이 있고, 이 구본에서는, 처음 완성한 그 책에서는 태음인과 태양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이 볼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6년 정도를 다시 책을 다시 쓰잖아요. 고치고 이렇게 추가하고, 이 부분을 주로 이제 고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거의 충실하게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거는 손을 대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동무가 인식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10,000명 정도 사는 동네가 있다고 치자. 태음인이 보니까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양인이 먼저던가, 이게 한 3,000 되는 것 같고, 요거 한 2,000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한 10명인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수십 명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때 동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요즘은. 이 태양도 되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무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인에 대한 것을 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보충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광제설이라고 해가지고, 광제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 섭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이제 쭉 정리하고 있는 게 광제설이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사상인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사상인 변증론이 있습니다. 변증론이에요. 사상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인을 구분할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유학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유학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유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유학
부터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좀 쉬셨다가 성명론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명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무가 이제 그 유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옛날 책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인식론 체계 내에서 골격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걸 서로 엮어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저는 하냐면은 뭐 얘기 자체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쓰는 용어 자체를 전부 다 동무가 새로 만들어요. 기존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안 써요. 자기가 그 용어들을 전부 새로 만들어서 개념을 다시 잡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말들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골격을 세워가는 것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이 성명론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저는 딱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적어왔어요. 여기에는 뭐 성인이 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인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성인이 되고자 하는 학문이잖아요. 위성지학이라고 하죠. 성지학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뺐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그냥 여기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왜 인간하고 보통 사람하고 성인하고 다른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거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골격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뭘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천기라고 하는 거는 천기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부터 얘기하죠. 천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기도 잘 모르겠고, 이 4가지가 있다는 건 알겠고, 천시는 뭐고, 세회는 뭐고, 일륜은 뭐고, 지방이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지금 골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 역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 지, 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무는 3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질 않아요. 3이나 2를 사용하지 않아요. 동무는 항상 모든 것을 이 분별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4를 씁니다. 그래서 골격을 4가지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인데 이 인을 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인을. 그래서 인을 2가지로 나누어서 세회와 일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천이고 지잖아요. 천은 뒤에다 이제 그 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 이 땅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둘 다 사람인데, 사람은 굉장히 수평적인 이런 만남의 장이 있는 이런 사람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나한테 친밀한 친지와 같은 이런 관계들이 있다.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역자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사람은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무대라고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활동을 하는 하늘의 무대다. 어쩌면 이거를 다른 말로 우주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그냥 세상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조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천기. 천기는 우주다. 우주고 그 우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거를 저는 인간이 바깥 환경에 대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 또는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획한 거라고, 구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가 있다. 꼭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쉽죠? 근데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분류해서 지인, 비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제가 이 수정을 하다가 엉뚱한 게 들어갔습니다. 새가 들어가고 그 아래쪽은 천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자, 천기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그냥 애워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인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사가 역시 네 가지가 있다. 무조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부터 보죠. 사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그냥 사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사무가 있고, 두 번째는 교우가 있고, 세 번째는 당여가 있고, 네 번째가 거처가 있다. 이거는 인사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전부 다 동무가 만들어낸 개념들이에요. 사무라고 하는 것, 내가 거처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 사이에 만남이 있는데, 이것도 만남이고 이것도 만남인데, 내가 하는 활동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있고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거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활동입니다. 만남도 있다. 만남이 근데 두 가지가 있다. 교우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만남, 거기서 내가 활동하는 것을 교우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여라고 하는 거는 친밀한 모임에서의 내가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나누는. 이것도 비슷하게 나눠지잖아요. 역시 그것도 이 만남 자체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교우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또는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당연한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밀한 사람들 간에는 상하 구분도 있고, 이런 친밀한 사람들이니까 상하 구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수평, 이거는 수직의 관계. 이런 식으로 만남이 있다. 이게 인사, 인간이 하는 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인간의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동무가 또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우주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런 별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근처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가까운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유학에서 얘기하는 하늘도 역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게 아니라, 무생물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활동을 이제 쭉 풀어보면은, 자, 사무는 일하다. 거기 써져 있죠. 교우는 만나다. 당연은 모이다. 만나는 거하고 모이는 거하고 뭐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속에는 그러한 뜻이 있다. 사적인 모임과 공적인 그런 모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처는 머물다. 이런 내부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천기하고 연결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인간이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은 대개 이러한 관계 또는 이러한 바깥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학이나 특히나 동문은 이런 철학 자체를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 근거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들을 몸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게 3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3. 자, 우리 몸에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그 귀라고 하는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철학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체적인 이런 기관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같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귀는 듣는데 이 자, 천시를 듣는다. 아까 천시 나왔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자, 귀는 하늘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 이목구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그 아래쪽에 쓰여 있죠. 느낀다. 감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한다.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런 거는 우리 그 감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용어를 갖다 쓴 거는 이 인체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갖다 쓴 거고 정확하게는 이 무대에서 발생하는 또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거를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감각한다, 느낀다, 또는 관찰한다, 접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뭐냐? 외부에 있는 우주를 감각하는 게 뭐냐? 이목구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은. 그래서 귀는 천시를 듣고 그 다음에 눈은 본다. 몫이 세회다. 눈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는 냄새 맡는다. 비후 일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간관계 중에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코로 냄새 맡듯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하여튼 감각을 한다. 그게 비다. 마지막으로 구라고 하는 거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는데 구미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각하는 게 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목구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사용 안 합니다. 이목구비 항상 4개입니다. 4개. 4개 중에서 이목구비가 청시후미하는 것은 감각을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우주 종류가 여러 가지였죠. 천시, 세회, 일륜, 지방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느끼는 거다. 감각하는 거다. 약간의 수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발생한 것들이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거고 여기 또 네 번째는 뺐죠. 이거 원래 그 조문 번호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빼고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싹 뺐습니다. 제가 설명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다 뺐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 그 얘기한 우주와 관련된 것 또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을 인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기는 이제 5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번째라고 하죠. 네 번째는 그러면 아까 인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사람이 뭘 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폐비 간신이 나옵니다. 이 폐비 간신은 우리의 장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의학 쪽으로 가면은 이게 고지고 그대로 가서 의학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폐라고 하는 거는 폐달. 이를 얘가 이루는 거다. 폐달 사무 해가지고 사무. 폐달 사무. 폐하고 사무하고 인간의 활동 중에서 사무와 관련된 것은 폐가 이루는 거다. 폐가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나오죠. 자, 비는 이 모임을 합치는 거다. 그래서 비합 교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교우,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비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엮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그런 게 혹시 나오면은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자, 비합은 비합 교우다. 그 다음에 간이 하는 게 뭐냐? 간은 뭘 세우냐 하면은 당열을 세우는 거다.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작업은 간이 하는 거다. 간이 거기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다. 간은 간립 당여다. 관계가 있다. 간은 이런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은 뭘 안정되게 하냐면은 신정거처입니다. 거처. 자, 머무는 것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신이다. 네. 좀 이게 확 다가오지는 않죠. 이런 용어들도 어렵고, 이거를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가져가서 얘네들이 이거하고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도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단론에서도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확충론에서는 훨씬 더 이걸 다시 분석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성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성명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는 이런 거죠. 성은 이 본성을 얘기하는, 이 성명에 대한 논을 해놓고 성명에 대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명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정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가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뭐냐? 희노애락이다. 희노애락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역할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이제 동문은 기술을 해갑니다. 일단은 4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